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1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인민은행 내수진작 금융지원 강화, 과잉 생산과 소비 침체의 대응. 2월 10일자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중앙은행은 10일 과잉 생산 능력과 소비 침체가 기업 신뢰감을 압박해 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있다며 내수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민은은 4사분기 금융정책 보고로 경제는 안정하고 있지만 공급은 강한 한편으로 수요가 약하다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기관의 내수 지원 강화와 민간 자본의 소비 투자 확대 참여를 이끌어 공동 성장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소비 확대 지원에 한층 더 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 정책 측면에서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물가의 적정한 회복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책 시행의 정도, 속도, 타이밍을 신중하게 제어하겠다고 했다. 또 은행의 부채 비용을 낮추고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유동성 관리를 위한 국채 거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은 중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다. 지방 정부 보고 최근에 미국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 유출을 막고 중앙정부에서 인민은행을 통해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간단한 한 페이지의 뉴스를 보면서 연관해서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국내 방송을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옥죄기는 성공적일까? 제가 가로 열고 중국 제조 불구 만들기라고 제가 첨가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최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중국 2023년에서 2024년 경제 성장 전망치 4.2% 전망을 했는데 2025년 1분기에 지금 2025년도 전체 실적은 뭐 중국 통계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5%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 중국은 5% 이하 성장을 하면은 경제 규모는 세계 제2의 경제 규모지만은 인당 국민 소득은 중진국도 아직 못 올라선 상태거든요. 중진국이 올라서기 전까지는 5% 이상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도 성장을 했던 것처럼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중진국에도 못 들어갔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5%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또 신규 대출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 국채금리 저하가 되고 유동성은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 국채 발행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 및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22%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채와 국채인데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 초에 특별 국채 발행도 있었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2024년 10월 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음, 그 비싸게 이 국채를 판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외국 자본은 미국 국채를 사고 중국 국채 안 사면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FDI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이 미국 국채를 사지 중국 국채는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주 방산 분야에 그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서 숙청 얘기가 나왔고 돈을 더 풀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출은 증가하는데 경쟁 수준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중국 인민들이 빚 갚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소비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최소의 지출만 하고 숨만 쉬고 살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가계소비 지출이 없어지면서 13억 소비시장 무기가 사라졌다. 그런 중국 시장에 무엇을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하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정부 부채가 124%, 중국은 89%, 총 부채는 미국이 250%, 중국은 302%나 된다고 합니다. 명목 성장률 둔화, 명목 GDP 성장률 4.1%,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증진을 위해 특별국채 발행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증대를 했다. 가계부채는 30년 만에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부채 갚는데 지금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가 더 힘들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가격은 올라가고 내수 시장은 가격을 싸게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수입 원재료 에너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수 판매 가격은 부채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기업들이 살아 숨쉬는 것은 과잉 생산에 덤핑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 지출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헝다그룹 지원에도 받을 수는 없는 돈이다. 1대1로 투자한 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은 시간 끌기를 하면 된다. 이를 가속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이 살아날 길은 최첨단 산업의 성공이어야 한다. 이는 세계 패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많은 뉴스에 중국이 최첨단을 한국을 따라 마시고 세계 뭐 그런 것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죠. 이것이 이 국제 표준으로서 패권을 잡는 날은 미국은 중국한테 패권을 넘기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군사력 등 이런 거는 이제 또 별도 얘기입니다만은 즉 신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패권국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보다 먼저 최첨단 산업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옥죄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AI 딥시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적은 GPU로도 가능하다고 했고 국내에서도 미국의 AI보다도 더 적은 GPU로 충분히 AI 기능을 해낼 수 있다고 알고리즘 개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정부 분야에서 채택을 안 해주고 있다는 그 불만 있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루빨리 중국의 몰락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GPU가 많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AI 반도체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어, 먼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거, 알고리즘이 뭐 복잡하든 어쨌든 그 디펙터라고 그러죠. 그 실질적인 표준이 되면은 아무리 적은 GPU가 들어가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하루빨리 중국에 몰락을 하게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 국내 친중인들 중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등으로 중국에 기대하고 사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은 아니지만은 그들도 같이 불구가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뉴스도 유튜브에 떴습니다. 중국 붕괴 후 진정한 승자라는 제목으로 피터 자이안 지정학자죠. 2월 2일 날 방송분이 일주일 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단계로 아니요, 이건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서 중국 붕괴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안화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위안화가 중국 본토에 잠겨 있어서 어차피 인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했다면 붕괴 전에 그것을 변환해야 할 것입니다. 더 현명한 조치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물리적 인프라와 산업 역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중국의 붕괴는 소련보다 베네수엘라 특유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SOL 망했다가 될 것입니다. 어, 그 구체적으로 그 뉴스레터의 그 전문을 A한테 번역을 시켜서 우측에 이 풀이를 해놨습니다. 중국은 그 금융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애초에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그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경험해서 학습한 것은 통화 가치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거의 무가치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붕괴는 베네수엘라 붕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후반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나라다. 서구에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또 현 그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에 체포됐습니다만은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석유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 해야 될 일은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현금을 나눠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AK-47이라는 게 있는데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해외에 있는 돈의 일부를 해외 장기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생산 능력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큰 나라고 중국은 전 세계 10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약 3분의 1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어, 베네수엘라는 많은 돈을 교육 시스템에 썼고 석유 산업도 발전을 시켰었다 하는 것을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모든 게 잘못됐고 그래서 이 결국은 그 베네수엘라는 독립기업으로 분산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되었다. 중국의 붕괴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시설이나 농장 같은 유형자산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 주체인 중국 공산당과 베이징에 있는 모든 관련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자산이 보유된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즉 위안화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체제의 붕괴에서 중국이 망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냐? 좀 장기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와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개장할 때쯤에는 바로 가동할 수 있고 그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투자이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노거라고 하는 부동산 중앙집권화 박정환 뉴데일리 2월 10일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중앙집권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과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 지원으로 강한 정부를 구성,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강화와 부동산 감독원 도입이다. 국토장,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가 됐고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권한도 거머쥘 예정이다. 중앙정부에 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빅브라더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된 부동산 감독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부동산 감독원은 이상거래, 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조사 및 수사권이 부여된다.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 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칼, 규제와 방패, 공급을 모두 손아귀 해준 국토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을 능가하는 초법적 부동산 감독기구 출연을 앞두고 시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감독원의 경우 벌써부터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 논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남과 대전을 묶는 광역 단체, 부산 경락 광역단체 안 때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참에 저는 지방자치제 없애자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로 재탄생하면 안 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땅덩어리에 지방자치가 웬 말이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어, 좀 자원 배분을 지방마다 균형 발전이 아니고 특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로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산다 800만 최고 찍었는데 72% 급감, 아파트 말곤 새 집이 없어요. 최소윤 아시아경제 2월 10일 1인 가구 800만 역대 최대인데 비아파트 공급 4년 새 72% 급감,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2021년 11만 1천만 소, 작년 3만 천, 전세 사기 이후 비아파트 기피하고 빌라 오피스텔 값 역대 최고치다. 한국 1인 가구 비중 36%다. 2030 청년 60대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소득 대비 높은 월세가 악순환되고 있다. 고령화, 비혼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들이 살 만한 주택 공급은 오히려 쪼그라들 것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아파트 공급에 집중되면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밀집 지역인 관악구 신림동에선 지난 5일 전용 22.65평방미터 약 7평 빌라가 월세 163만원, 보증금 1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오피스텔도 공급 절벽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은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909실로 2010년 7,482실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11만 실이 쏟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분양에서 입주까지 2, 3년이 걸리는데
2024년 분양이 전년도의 4분의 1, 6,650실로 급감한 충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빌라 오피스텔 가격 줄줄이 역대 최고치, 비아파트 의존 높은 1인 가구 전국 800만 해서 1인 가구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연령편대 1인 가구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8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미 특수전 훈련 미는 공개, 한은 로키. 조선일보 2월 10일 미국 전쟁부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일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 분견대와 한미연합사단이 한국군과 주야간 합동 공중 강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측은 이번 훈련은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임무지휘 및 신속한 전력 투사 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전역에 걸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특수부대는 유사시 적 지휘부 타격, 후방 침투, 핵시설 제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훈련 기간 한미 특수부대원들은 전투 사격 주야간과 항공 활용 유도, 특수작전, 특수정찰, 항공 활용 유도 등의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공개하며 홍보에 나선 미국과 달리 한국은 관련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로키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국방부 지시로 한미 특수전 훈련 실시 사진을 깜짝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방부와 육군이 침묵은 북한 반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와 내란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2월 10일 도쿄 성호철 지국장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일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앞에 도요다 회장과 그 총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이시바 때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로 사고 회로가 잠시 멈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여기에 겹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내란을 정결하는 길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전북 이전이라는 내용이었다. 3번 읽었지만 내란과 반도체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전북의 새만금 개발을 망쳤으니 삼성전자가 이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 이 페이스북에서 한국 정치인의 뇌속 구조가 비쳐 보였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주변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대의 명분에 부합하다면 기업 등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여론이 자신을 밀어주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하면 그만이다. 매출, 비용, 투자, 이익 등 기업의 논리는 그의 뇌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탈원전이라는 대의에 집착한 문재인 정권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두산 에너밀레티, 당시 두산중공업을 한때는 도산 직전으로 몰고 갔다. 몇 년 전 SK 하이닉스 지인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청탁을 여러 번 해도 국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체념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반도체 규제 완화는 정치인이 기분이 좋으면 들어주고 기분이 나쁘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사안일까? 일본의 자동차가 날아나면 한국의 반도체는 그 생존 자체다. 정치적 대의명분이란 고리타분한 잣대로 기업을 뒤흔드는 행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호텔 신라 해외 면세점 옵션 전나 360 매각 속사정 최석훈 블로터 2월 10일 7년 만에 미주 투자 정리 수익성 회복과는 거리가 먼 면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수익성 중심 사업 재편 전략인데 미주 투자를 매각한다.
면세 부분 수익성 개선을 좀 집중한다. 매각 배경, 기내 면세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추가 자금 소요 리스크를 해소하고 고금리 환경 속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운영 효율화, 저수익 해외 수익 가감한 정리,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 핵심 거점, 시내 공항 역량 집중, 기대효과,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유동성 위기, 선제적 대응, 이익 중심의 사업 체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돈 안 되는 사업 정리 흐름. 호텔 신라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항 임대료 부담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을 정리하고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6T 매각 역시 같은 흐름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로 재무 구조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호텔 신라나 뭐 다른 데도 신세계도 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따먹나요? 중국 애들인가요? 중국 애들한테 중국 애들이 비싸게 부르니까 우리나라 기업 면세점 물러나게 하고 중국 애들한테 한국 인천공항 면세점을 갖다 바치려는 모양입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설비 미이전 루지에나 가동 앞당긴다. 김서연 뉴데일리 아변설비 해체 후 이전 재설치 자산 재배치 속도 신설 대신 기존 자산 활용 비용 및 공간기간 단축 미 루지에나 공장 가동 최대한 앞당길 전략적 판단. 루지애나 제철소는 자동차용 강판 공장을 전문으로 해서 미국의 그 HMG 마가 플랜트에 차를 생산하는 그 차체 마가 그 철판 강판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가공 라인의 출발점에서 공정 연속성과 품질 안정성을 최우선 아니 좌우하는 핵심 설비인 분류인데 이것을 거기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설비를 뜯어가서 거기서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거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악명 높은 편집광 파라노이드. 이건 뭐 제 얘기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편집광이 사전적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다. 편집광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을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성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집광과 근시안을 혼동하고 있다. 진정한 편집광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편집광이 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냉철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 작가가 골드레 박사, 저는 그 김씨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이 서문의 앞장에 나오는 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책의 부제로서는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이익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가 회계 세계에서 스루풋 회계 세계로 기업의 손익을 분석하는 편집광이라고 제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리쇼링하고 관세 협박과 회유하는 것은 미국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 유수기업 글로벌 금융자본의 높은 지분율로 확인이 되고 있죠.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등등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군사력만이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신기술 창발의 경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세계적인 형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꼭 같이 따라줘야 할 것이 스루풋 회계이다. 규칙을 바꾸자면 이익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국이 다시 제조 강국이 되려면
자기네가 만들었던 원가 세계를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요거를 우리 그 트럼프 아저씨가 깨우쳐 주면은 될 것 같은데, 편집광이 되라는 말은 심지어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조차 가능한 위험 요소를 찾아서 대처하라는 뜻이다. 이거 가져가 봐야, 맨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해봐야 소용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